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일본 침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품을 다시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때 아니게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인 오구리 슌이 주연을 맡는다고 해서 잠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합니다. 1973년부터 대박난 만화가 일본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소개합니다. 26일 TBS가 내년 10월부터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을 드라마로 제작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3년 출간 이후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영상화해온 고마스 사토의 SF 소설 일본 침몰을 시나리오로 만듭니다. 일본의 인기 배우인 오구리 슌이 주인공을 맡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폭망과 시일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굳이 이런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해야 했는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 월간지 여성 자신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SNS나 야후 재팬 댓글에 투덜대는 소리가 많다. 시일구 재난에 의료 붕괴와 경제 폭망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이때에는 제목만으로도 불편하다. 이런 시대에 일본 침몰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하다니 제목만으로도 어두운 기분이 느껴진다. 지금 이런 때에는 패닉에 빠질 것 같다. 일요일 밤에는 좀 따뜻한 드라마를 하면 안 되나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주연 배우 오구리 슌과 라인업을 자랑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합니다. TBS 일요극장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이 2021년 10월에 시작한다. 주연 오구리 슌,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은 짜증난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일본 침몰이냐 라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원작대로라면 일본인들이 해외로 탈출하면 외국에서 수용해줬지만 2020년에는 평균 연령 48세의 노인뿐인데 누가 받아주나 갈 곳이 없다. 일본 침몰은 옛날부터 싫었다. 왜 이 시기에 리메이크 하느냐. 희망 따위는 없고 절망뿐인 이야기인데 평온한 시기에도 보고 싶지 않은데 왜 하필 이럴 때에 도박을 하는지. TBS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우리에게 일본 열도가 플레이트에 의해 해저로 끌려가는 이야기는 생각도 하기 싫다. 공포심을 부추기는 드라마는 찬성할 수 없다. 실제로 침몰하지 않을까라고 일본 전체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제목의 드라마라니 제작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 지지를 받을 정도로 여론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트위터에는 더 심한 분노의 트윗을 올려놓았습니다. 일본 침몰이 왜 지금 이런 시기에 라고 불편했지만 희망의 사람이라는 부제가 있어서 다행이다. 멋진 배우 오구리 슌이 일본을 구해주는 모습이 궁금해진다.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일본 침몰. 일요극장 안 본다. 일본 침몰을 지금 이 시기에 하다니 왜 이렇게 바보인가. 어느 TV 방송국이냐 일부러 하는 것 같다.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로 일본 침몰을 말하고 있다. 전혀 일상이지 않는 연출을 왜 하느냐. 실제 일본 침몰의 순간은 이것이다. 빨리 일본 침몰하자. C19가 힘을 내서 인류도 빨리 멸망하자. 일본 침몰 대신에 일본 이외 전부 침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일본 침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덩달아서 일본 이외 전부 침몰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일본 침몰, 모두 침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C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완전히 제3의 물결이고 일본 침몰이네요. 도쿄에서만 570명이 확인되었다. 더 고민하겠다는 스가는 정말 잘났다. 일본 침몰 이전에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일본은 곧 침몰할 것이다. 일본 침몰 전권을 샀다. 병원 직원 50명이 갑자기 퇴직했다. 무서운 상황인데 전문가 회의는 무엇을 하느냐. 여행 캠페인과 외식 지원 따위로 일본 열도를 전부 감염시킬 것이다. 결국 일본 침몰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의 감독 유아사 마사아키는 이미 넷플릭스에 상영되고 있는 일본 침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10부작으로 상영되고 있으며 원작 소설을 최대한 살려서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감독 유아사 마사아키는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좀 답답하고 복잡한 시나리오이다. 그렇게 국민들은 작품을 통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상상하기 싫다, 삼류이다, 졸작이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감독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고 구구절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도리어 힘들게 사는 일본인들을 속 터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원작은 고향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작품은 일본과 일본 사람과 일본 사회에 대한 모욕 장면이 너무 많다. 일본 증오를 목적으로 한 작품이다. 원작 모독에 일본인을 바보로 만든 저질 작품이다. 이런 작품에 자금을 제공한 넷플릭스도 이미지 다운이다. 등 비난 일색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드라마는 2020년 도쿄를 배경으로 해서 침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현재 C19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교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잘 공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드라마 제작자들은 지금 지구가 환경 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지구의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 호소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이렇게 그럴듯한데 환경 문제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이 경제적으로나 C19에 대한 공포로 힘들다. 이 와중에 곧 일본 침몰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제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느냐 라는 반대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 10월 초에 방영될 일본 침몰 드라마는 근 1년 가까이 대지진, 해일, 일본 침몰, 원전 사고 등의 소식을 매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을 것 같습니다. C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일본인들에게 정말 노이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침몰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큰 혼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인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았는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 뒤를 이어 일본 593억 달러, 싱가포르 498억 달러, 대만 324억 달러, 홍콩 234억 달러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8%를 차지하는 등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60억 달러 이상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 초기에는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했었다가 2009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광릉성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전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4년,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2015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복합 단지, 2016년 LG 하이퐁 캠퍼스, 2018년 효성화학공장 등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확대됐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베트남 항공사들은 지난 2월 말 한국행 결항을 결정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로 한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다가 한국발 여객기의 경우 대도시와 차량으로 최장 12시간 이상 떨어진 공항 2곳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됐다. 그러자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으로 이동, 배치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간의 시설 격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완고한 태도에 한국 정부와 박노환, 베트남 대사 등의 노력으로 한 달이 지나서야 삼성과 LG가 베트남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급파할 수 있게 됐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을 막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예외 입국을 허용해준 것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 GDP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려라는 표현이 무색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삼성과 LG 소속 엔지니어 약 4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베트남에 배치됐고 추가 파견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베트남 우앵수원副총리는 지난 23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우한 폐렴 통제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질병 예방과 통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듯 반한친일 전략을 펼친 베트남이 최근 한국 기업들의 우한 폐렴 진단키트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베트남은 뒤늦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우한 폐렴 전국적 유행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된다.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키트를 제공받아 사용 중이며 20만 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트론바이오, 진매트릭스 등은 최근 베트남 등에서 진단키트 공급 요청이 쇄도해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 달라고 하는지, 한국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돈의 우호적인 나라였나,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 하노이,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대한 봉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4.9%.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이 4.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6.5%에서 1.6% 이상 하락한 것이다. WB는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유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발발은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적으로 베트남 성장률은 2021년 7.5%로 반등하고 2022년에는 약 6.5%로 수렴해 외부 수요 개선과 서비스 부문의 강화, 농업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장기 예방 및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질병 통제하면서 거시 경제 보장하기 위해 긴급 투자 솔루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82% 나타내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트남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삼성마저 떠났다. 베트남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등에 칼을 꽂았다. 공산당은 상종 않는 게 상책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일련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